안녕하십니까. HTML5, CSS3 오늘 11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HTML 요소의 위치를 설정하는 방법과 다음에 플로트 속성을 이용해서 웹 문서의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고요. 요거와 관련된 요거 외에 폰트와 관련된 속성과 또 그 다음에 많이 쓰이진 않지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속성 몇 가지, 그라디언트 속성이라든가 그런 속성들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폰트와 관련된 속성입니다. 자, 폰트 우리가 그냥 워드 프로그램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글자가 있으면 글자의 크기라든가 글자의 그 서체의 종류라든가 아니면 서체를 두껍게 볼드체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기울기를 줘갖고 이탈릭체 처리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자, HTML 웹 문서에서도 똑같이 폰트의 사이즈와 폰트 패밀리는 뭐냐면 폰트 패밀리는 서체의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폰트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고요. 폰트 서체의 종류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정하는 방법을 보면 폰트 사이즈, 폰트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폰트 사용 방법은 폰트 사이즈 한 다음에 뒤에다가 크기는 픽셀이 올 수도 있고 포인트가 올 수도 있고 EM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편한 방법. 자, EM은 지지난 시간쯤에 알아봤죠. 상대적인 크기죠. 나를 감싸고 있는 태그 요소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2.0이니까 얼마만큼? 2배 키워서 폰트의 사이즈를 늘린다는 얘기겠죠. 자, 다음에 폰트의 패밀리는 서체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폰트를 설정할 수 있다. 폰트가 없으면 브라우저의 기본 폰트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컴퓨터 로컬에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굴림 처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를 갖다가 어디 웹 서버로 이렇게 올렸어요. FTP 이용해서 웹 서버로 올리죠. 그렇죠? 근데 이 웹 서버에 굴림체가 없어요. 또는 여기서 다운을 받아서 접속을 해서 내 친구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내 친구 컴퓨터에도 굴림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브라우저가 택하는 각 브라우저가 있죠. MS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가 구글 크롬 브라우저라든가 그런 브라우저들이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기본 폰트가 있습니다. 그 폰트를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폰트 패밀리하고 다른 속성과 마찬가지로 뒤에 속성 값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 폰트 웨이트, 라인 하이트 값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폰트 스타일은 이탈릭체로 할 것인지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폰트 스타일을 갖다가 이탈릭을 주면 글자가 어떻게? 가 이렇게 된 글자가 가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별로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아요. 그죠? 자, 다음에 폰트 웨이트, 볼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값으로 볼더가 있고요. 볼드가 있어요. 두 개 다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라인 하이트 값은 뭐냐면 행간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텍스트가 여러 줄 있을 때 라인 하이트 값을 20픽셀 준다. 그래서 좀 키운다. 그러면 행간이 이렇게 뜨문뜨문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간 조절, 그 다음에 폰트 볼드체 처리하는 거, 폰트 이탈릭체 처리하는 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중에 폰트 스타일과 웨이트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라인 하이트 값에 행간 조정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속성입니다. 자, 다음에 폰트와 관련된 속성 중에 텍스트 얼라인,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있는데 이 두 개는 다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텍스트 얼라인, 폰트의 정렬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어떠한 태그 요소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내가 어떠한 텍스트를 입력을 했어요. 가나다 입력을 했어요. 이럴 때 이 가나다라는 텍스트가
좌측 정렬을 할 건지 우측 정렬을 할 건지 아니면 센터에 놓을 것인지를 결정짓는 텍스트 얼라인 정렬에 관련된 속성입니다. 그래서 속성 값으로는 라이트, 레프트, 또 뭐 있겠어요? 센터, 세 가지 속성값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폰트의 표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앵커 태그 배웠죠. 우리 HTML 할 때 앵커 태그 이용해서 하이퍼링크 이용해서 타겟 주소 적어줬어요.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입력한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고 구글 이렇게 글자가 있으면 글자 밑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좀 나오죠. 우리가 웹 문서에서 이렇게 선이 나온다는 건, 아, 이 고 구글이란 글자에 하이퍼링크, 앵커 태그가 적용되어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 선이 보기 싫어요. 그럴 때 어떻게?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을 줘요. 논을 주면 이 글자가 뿅 하고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나는 어떠한 뭐 가, 나, 다라는 글자가 있는데 여기에 앵커 태그가 없어요. 없는데 난 강제적으로 이렇게 언더라인 하나 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논이 아니고 뭐 어떻게? 텍스트 데코레이션, 그 다음에 언더라인이라는 명령을 주시면 어떻게? 이 밑에 이렇게 선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더라인 주는 케이스는 그다지 흔치 않고요. 어떤 거? 앵커 태그가 있을 때 논을 이용해서, 데코레이션 논을 이용해서 언더라인을 제거하는 기능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코드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리뷰만 여기서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HTML 문서, CSS 문서 열어서 직접 확인해보고 직접 코딩을 해보세요. 자, 먼저 폰트 패밀리 뭐라고 그랬죠? 폰트 서체의 종류. 그래서 밍글, 리우,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이런 서체를 쓴대요. 자기 컴퓨터에 있는 서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폰트의 종류는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요. 폰트의 사이즈 32픽셀로 한대요. 기본이 몇 픽셀? 약 16픽셀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보다 2배 정도 큰 서체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nth child 3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이거 지지난 시간쯤에 알아봤죠. 어떠한 태그 요소가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이렇게 태그 요소들이 있을 때 인덱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덱스를 갖는 녀석에 나는 뭔가 속성을 적용하겠다라는 선택자였습니다. 네. 자, 다음에 얘는 뭐예요? 네 번째 있는 녀석에다가 폰트 패밀리는 이런 서체를 쓴대요.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2.02em, 2배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는 나는 내 컴퓨터에 멋진 서체가 많아서 마음대로 다 썼어요. 하지만 그렇게 좋은 서체들이 꼭 그 사용자 컴퓨터에 있으란 보장이 없죠. 그럴 때는 내가 아무리 멋진 서체를 써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사용자 컴퓨터에도 똑같은 서체가 있어야지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폰트 스타일, 폰트 웨이트, 폰트 하이트. 폰트 그 이탈릭체를 설정하는 거, 폰트 웨이트는 볼드체, 폰트 하이트는 폰트가 아니죠. 이거 라인이죠, 라인. 네, 라인 하이트입니다. 라인 하이트는 행간 조정이죠. 그래서 스타일과 웨이트는 그다지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셔도 상관이 없지만 행간 조정하는 속성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 번째 인덱스 요소에 웨이트는 볼드 줬어요. 볼드하고 똑같은 게 볼더가 있었죠. 선택적으로 여러분이 쓰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볼드 줬기 때문에 두껍게 볼드 처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를 갖다 50픽셀 줬어요. 그랬더니 듬성듬성 행간이 벌어진 결과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별 5개 정도 해두시고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과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있죠. 텍스트 얼라인은 정렬, 가로축에서 좌측, 우측, 센터 정렬, 데코레이션은 어떻게 선을 나타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얼라인을 줬어요. 그래서 센터를 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 범위 내에서 글자가 가운데에 올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을 줬어요. 여기에 앵커 태그가 걸려 있을 텐데요. 앵커 태그가 걸려 있을 텐데 논을 줬기 때문에 밑에 라인이 안 보이는 라인이 안 보이는 이러한 출력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예제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짚고 넘어갈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 화면상에서 브라우저에서 실제로 출력한 부분이고요. 왼쪽에 있는 부분이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HTML 구성 요소를 보니까 디비전 태그로 일단 큰 블록 타입으로 나타냈고요. 다음에 p 태그 하나, p 태그 둘, p 태그 셋, p 태그 넷, 다음에 HR 다섯 번째 녀석 있고 자식 태그죠. 다 디비전 태그에 다 자손 태그들로 존재를 하고요. 다음에 여섯 번째 p 태그로 이렇게 앵커 태그가 걸려 있고요. 여기에 T 아카넵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T 아카넵이란 글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앵커 태그가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 언더라인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언더라인이 없죠. 없는 것은 왜? 자, 이제 CSS로 가봅니다. 자, 스타일이 시작했네요. 여기서부터 CSS가 시작을 하는데 디비전 태그의 P 태그의 첫 번째 녀석, 두 번째 녀석, 네 번째 녀석, 여섯 번째 녀석. 자, 여섯 번째 녀석을 찾아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죠. 얘가 어떠한 속성? 높이는 50픽셀, 뭐 행간 50픽셀, 폰트 사이즈 1.5, 텍스트 얼라인 센터래요. 여기 있는 속성만 먼저 살펴보면 높이가 50이래요. 여섯 번째 있는 p 태그가 높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50픽셀이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라인 하이트가 50이래요. 행간이 50이래요. 지금은 한 행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행간은 50이래요. 자,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1.5래요. 1.5배 키운 거죠. 그래서 글자가 약간 커졌고요.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래요. 그래서 좌측과 우측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또다시 속성을 또 주고 있어요. 여섯 번째 그 P 태그에다가 자식 태그 중에 그 안에서 A 태그, 앵커 태그를 또 찾아요. 앵커 태그 여기 있네요. 이 앵커 태그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논이래요. 즉 여기에 언더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없어진 거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 자, 여기 보시면 하이트 값 높이도 50이고 라인 하이트 값도 50이죠. 자, 잘 보세요. 높이가 50이고 행간이 50이면 여기 높이가 50이고 이 한 줄밖에 안 나왔는데 이 한 줄이 갖는 행간도 50이죠. 즉 세로축의 중앙 정렬이 될 수가 있습니다. CSS는 불행하게도 아직 세로축, 가로축 중앙 정렬은 텍스트 얼라인 이용해서 센터를 맞출 수가 있는데 세로축 중앙 정렬을 맞추는 속성은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꼼수를 쓰는 거죠. 높이와 라인 하이트, 행간을 맞춰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높이가 50픽셀이고 이 안에 있는 텍스트 요소가 갖는 행간이 50이니까 결과적으로 중앙 정렬, 세로축 중앙 정렬도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 꼭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여러분이 요 웹문서 그 좌측 정렬, 우측 정렬, 언더라인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예제니까 꼭 한번 여러분이 리뷰를 하고 직접 코딩을 해보세요. 자, 다음으로 포지션, HTML 요소의 그 위치를 결정하는 본격적인 요소, 속성이죠. 그래서 포지션 값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션은 HTML 요소의 위치를 설정하는 건데요. 총 4가지의 속성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스태틱이 있고요. 다음에 absolute가 있고 relative가 있고 fixed가 있어요. 자, 얘는 디폴트 값이에요. 즉 어떠한 웹 문서에 내가 HTML 요소를 하나 코딩을 해서 출력을 한다. 그럴 때 포지션이라는 속성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스태틱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스태틱이라는 속성은 어떤 거냐면 그냥 내가 HTML 문서 구조에 맞춰서 코딩을 한 대로 그대로 화면상에 그냥 출력되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이용했던 디비전 태그라든가 p 태그 아니면 이미지 태그, 앵커 태그 그런 태그들이 전부 다 이 스태틱에 속합니다. 그러면 스태틱은 뭐 별일 없겠죠.
그죠? 명시를 안 해줬을 때 그 상태가 스태틱입니다. 자, absolute는 뭐냐면 절대 좌표를 이용을 한다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브라우저면 브라우저는 좌표 값을 갖고 있는데요. 좌상단 여기가 0,0이에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x 값이 이렇게 증가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y 값이 증가되는 그런 좌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상단이 0,0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 얘 있는 것처럼 포지션 absolute를 줬어요. 야, 너는 화면에 출력되긴 출력되는데 너 포지션의 상태는 absolute야. 즉 절대적인 위치를 가져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위치를 정해줄게. 탑은 100픽셀, 레프트는 100픽셀. 즉 어떻게? 위에서부터 100픽셀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고요. 다음에 레프트 100, 왼쪽으로부터 100픽셀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해. 여기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HTML 요소가 출력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bsolute는 어떤 거? 절대적인 좌표를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탑과 레프트 이런 좌표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relative는 뭐냐면 기본 위치를 기준으로 설정한 만큼 이동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태그에 포지션을 갖다가 relative를 줬어요. relative 주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태그가 이렇게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이렇게 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300 정도 떨어져 있어요. 내려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는 위치 그 HTML 요소에다가 야, 너는 이제부터 포지션 속성이 뭐야? relative야. 그리고 탑이 0이고 레프트가 100이야. 이렇게 설정해주면 좌표계 여기가 0,0이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0,100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얘가 있던 위치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탑이 100, 레프트 100. 탑은 움직이지 않겠네요. 레프트만 100. 왼쪽으로 이렇게 100픽셀 이동해서 여기에 위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relative.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값을 재설정해서 움직이는 것을 relative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fixed는 뭐냐면 브라우저의 절대 좌표를 이용한대요. 자, absolute하고 fixed하고 여러분이 약간 헷갈려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absolute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0,0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HTML 요소가 커요.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크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스크롤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스크롤 움직이면 내가 만들어 놓은 HTML 요소도 이 스크롤링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여요. 이렇게. 자, 근데 픽스드는 뭐냐면 아예 그냥 여기다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여기 좌표계 0,0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특정한 위치에다가 내가 HTML 요소를 딱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HTML 요소는 스크롤링이 되어도 변하지 않아요. 위치값이 변하지 않고 항상 이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하지는 않은데 웹서핑을 하다가 어떠한 사이트들 보면 주로 이용하는 곳이 이런 데예요. 웹브라우저 이렇게 상단에 이 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메뉴가 이렇게 나와요.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버튼들이. 근데 스크롤링을 막 하면 이 아래에 있는 바디에 있는 내용들은 왔다 갔다 해요. 하는데 요 위쪽에 있는 카테고리는 변함없이 고정되어 있는 사이트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표현할 때 요 HTML 요소의 태그 요소의 좌표값을 픽스드로 해놓고 어떠한 특정한 좌표를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스크롤이 되더라도 그 HTML 요소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위치에 놓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지션 속성을 이용해서 HTML 요소를 설정하는 방법, 그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텐츠 1 ID 선택자네요. 자, 컨텐츠 1 너는 어떻게 된대요? 여기 보면 포지션 absolute 가져요. absolute 어떻게? 절대적인 위치라고 그랬죠? 그죠? 절대적인 위치가 가서 탑은 10픽셀, 레프트 10픽셀이래요. 위에서 10픽셀 요만큼 떨어진 거네요. 그죠? 10픽셀씩 떨어져서 위치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컨텐츠 2 너는 포지션 absolute 얘도 마찬가지네요. 절대적으로 탑은 50, 레프트 50이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0, 50 이렇게 떨어져서 요쯤에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Z 인덱스가 나오죠. Z 인덱스. 자, Z 인덱스는 뭐냐면
컨텐츠 1과 컨텐츠 2가 만약에 컨텐츠 1이 먼저 코딩이 됐으면 컨텐츠 1이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요. 1번이. 다음에 컨텐츠 2가 나중에 코딩이 됐으면 이 얘를 덮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컨텐츠 2가 이렇게 1을 덮을 겁니다. 자, Z인덱스는 뭐냐면 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높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Z인덱스, 컨텐츠 1의 Z인덱스가 20이죠. 컨텐츠 2의 Z인덱스가 몇? 10이죠. 그러면 얘가 더 크니까 컨텐츠 1이 컨텐츠 2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개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수치를 얘를 갖다가 10으로 바꾸고 얘를 20 바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노란 판이 빨간색 판 위로 덮쳐서 올라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거에 많이 응용되는 거는 여러분이 어떠한 사이트를 가보면 항상 이 안에 있는 어떠한 내용이 막 바뀌더라도 요즘에 뭐 탑 버튼 같은 거 있어요. 맨 위로 올리는 거. 얘는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다른 그 HTML 요소가 얘를 덮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럴 때 이 탑이라는 HTML 요소를 만들어 놓고 얘의 Z인덱스를 몇? 과하게 그냥 주는 거예요. 9999 내지는 999 이렇게 크게 설정을 해서 어느 HTML 요소도 얘를 덮지 못하게 그렇게 설정을 하곤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 포지션과 함께 Z인덱스 요소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버플로우 속성인데요. 자, 오버플로우 속성은 내가 어떠한 HTML 웹 문서에 이렇게 예를 들어 디비전 태그로 요만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 난 글을 쓸 거예요. 그래서 글을 막 썼어요. 이렇게 글을 쓰는데 이 글의 내용이 나는 디비전 태그 예를 갖다가 100픽셀 세로 100 이렇게 딱 설정을 해놨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이 글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글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글이 HTML 요소보다 클 때, 범위가 넘어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우리가 오버플로우 속성을 씁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든이 있어요. 히든은 넘치는 부분을 어떻게? 화면상에 안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이게 히든이고요. 스크롤은 뭐예요? 브라우저에 스크롤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요 HTML 요소, 디비전 태그면 디비전 태그에 스크롤이 생겨요. 스크롤이 생겨서 가려져 있는 부분, 즉 넘치는 부분을 화면상에 출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속성을 설정하는 방법이 오버플로우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요소를 보면 딱 보시면 세 개 비교되실 거예요. 컨텐츠 1, 컨텐츠 1이 누구냐면 얘예요. 얘. 박스. 컨텐츠 1이 가로가 500에 세로가 200에 그다음에 보도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것 같은데요. 요 두께예요. 두께가 1픽셀이래요. 어쨌든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막 넘쳐요. 그죠? 아무것도 설정 안 했죠. 그러니까 그냥 넘치게 놔둬요. 이거는. 즉 레이아웃, 홈페이지가 깨진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오버플로우 히든을 줬네요. 두 번째 박스는. 그때 어떻게 돼요? 가려지죠. 그죠? 출력 안 되고 있죠. 자, 다음에 오버플로우 스크롤을 줬어요. 어떻게 해요? 우측에 스크롤이 나타나는 거 확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브라우저 스크롤이 아니에요. 해당 HTML 태그 요소에 스크롤이 생기는 겁니다. 자, 플로트 속성 이제 알아봅니다. HTML 요소의 위치를 설정하는 속성, 주로 레이아웃을 설정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플로트 속성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폰트와 관련된 속성 알아볼 때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거 있었죠. 텍스트의 정렬을 좌측에 할 것인지 우측에 할 것인지 센터에 할 것인지 결정지었습니다. 자, 텍스트와 관련된 속성은 이렇게 텍스트 얼라인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요. 어떠한 예를 들어서 디비전 태그 같은 거라든가 이런 블록 타입 이런 요소를 갖다가 브라우저에 좌측에 놓을 것인지 우측에 놓을 것인지 센터에 놓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센터는 근데 없어요. 센터는 지우고 좌측에 놓을 것인지 우측에 놓을 것인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속성이 바로 플로트 속성이에요. 그래서 플로트 레프트, 플로트 라이트를 하면 레프트를 주면 어떠한 내가 박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한테 CSS로 플로트 레프트를 주면 이렇게 붙어요. 왼쪽에. 디폴트겠죠. 이렇게 안 줘도 우리는 항상 좌측서부터 이렇게 채워나가죠. 브라우저가. 하지만
나는 라이트를 줬어요. 플로트 라이트.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서 오른쪽에 채워지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 여기 보시면 퍼스트, 아이디가 퍼스트인 녀석이 있고 세컨드인 녀석이 있어요. 자, 퍼스트고 세컨드 이걸 지칭하는 겁니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퍼스트 첫 번째 있는 박스 너 플로트 위치 어디 위치에? 왼쪽 정렬에. 플로트 그 다음에 세컨드 너도 왼쪽에 정렬해. 그러니까 왼쪽서부터 차곡차곡 정렬이 됐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자, 하지만 밑에 있는 녀석을 볼게요. 밑에 있는 녀석은 퍼스트가 우측 정렬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세컨드가 그 다음으로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였겠어요? 레프트가 아니라 라이트였겠죠. 이것도 레프트가 아니라 라이트였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퍼스트에 먼저 적용이 돼서 라이트니까 퍼스트가 먼저 왔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가 두 번째로 라이트 적용돼서 퍼스트 다음에 적용이 돼야 되니까 퍼스트 다음에 이렇게 붙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드 직접 열으셔서 확인해 보시면 이 두 개의 차이점 금방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버플로우가 있죠. 오버플로우 히든입니다. 요 감싸고 있는 거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게 랩이에요. 코드를 보면 이게 id는 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넘치면 어떻게 해요? 가린대요. 히든이라는 속성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랩 안에 이미지도 있고 텍스트도 있죠. 근데 이미지의 속성 플로트를 뭐로 줬어요? 레프트로 줬죠. 그러니까 왼쪽에 붙고요. 그 다음에 플로트라는 속성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어떠한 요소가 이렇게 있고 얘한테 레프트를 이렇게 주면 얘 다음에 오는 요소가 있겠죠. 이 다음에 오는 요소도 어떠한 특별한 지정을 하지 않는 한 얘도 다시 레프트로 따라 붙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텍스트 글이 나오죠. 얘도 레프트가 적용돼서 그림 옆으로 따라 붙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다가 레프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진 10픽셀을 줬어요. 요 간격 10픽셀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따로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도 이 글씨, 텍스트도 레프트로 그 속성이 먹어서 왼쪽에 차곡차곡 정렬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 그림자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거의 CSS 속성 중에 아마 거의 제일 쓰지 않는 속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그냥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어떠한 글을 썼어요. 내가 가나다라고 웹브라우저 출력을 해요. 그러면 이 글자에 이렇게 그림자를 주는 거예요. 그림자. 그죠? 여러분이 웹문서에서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쓰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섀도우라는 속성을 주면 되고요. 텍스트 섀도우일 때 앞에 있는 5픽셀, 10픽셀은 뭐냐면 얼마만큼 그림자가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떨어질 길이를 정하는 거예요. 5픽셀이면 오른쪽으로 물체에서 5픽셀, 오른쪽으로 5픽셀 떨어진 곳에 10픽셀이면 아래쪽으로 10픽셀 떨어진 곳에 15픽셀은 뭐냐면 이 그림자의 크기예요. 크기가 15픽셀만큼 부드럽게 그죠? 존재를 해라. 다음에 블랙은 뭐예요? 색상. 그죠? 검정색 그림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오른쪽 거리, 아래쪽 거리, 투명도. 아까 제가 크기라고 그랬죠. 크기하고 투명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만큼 그림자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림자하고 물체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그림자는 커지는 대신 그 그림자의 투명도가 뿌옇게 날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커지는 대신 투명하게 그림자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색상값 가리키는 거. 빨간색이 됐던, 파란색이 됐던 내가 그림자의 색상을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의 안 쓴다는 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세요. 자, 다음에 그라디언트.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색을 표현할 때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쓰죠. 근데 이것도 CSS에서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어떠한 P 태그가 됐건 디비전 태그가 됐건 어떠한 블록 태그 요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을 줄 때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이용했었죠. 백그라운드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뭐 16진수 표기법을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색을 단색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두 가지 이상의 색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그라디언트 속성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그라디언트 속성을 이용하면 두 가지 색상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머지가 아닌 이상 이 컬러 값을 정확하게 뽑아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러한 좋은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좋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손쉽게 우리가 그 그라디언트 색상의 정보값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브라우저로 들어왔고요. 여기 colorize.com 그라디언트 에디터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난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서 이미지 편집 툴 포토샵 등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컬러 피커 대화 상자죠. 컬러 피커 대화 상자에서 내가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하시고 그 색에 대한 명도값, 채도값을 이용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색을 내가 원하는 대로 찍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럼 여기에 그 갈색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난 얘 하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하얀색도 찍으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파란색, 갈색, 하얀색, 하늘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됐는데, 이 그라데이션 된 거의 소스 코드가 어디? 우측에 보면 이렇게 장황하게 나와 있죠. 이래서 우리가 소모지가 아닌 이상 사람이 이거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소스 코드를 복사해 와야 되겠죠. 복사해 오는 방법, 카피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카피를 쿵 클릭한 다음에 어디?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문서에 가서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자, 새 문서 하나 만들어서 제가 여기다 붙여넣을게요. 붙여넣으면 이렇게 장황하게 코드가 나옵니다. 자, 실제 코드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디비전 태그의 UL의 LI에다가 백그라운드로 그라데이션을 적용한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그 사이트에 가서 이것도 완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넣은 겁니다. 그래서 디비전 태그의 UL의 LI 요 메뉴마다 다 그라데이션을 적용한 겁니다. 근데 그라데이션 적용하는 게 태그 요소 하나에만 적용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장황하게 막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거 잠깐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HTML 요소에서 주석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죠. 주석을 어떻게 처리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HTML 주석을 마음대로 내가 입력하고 싶은 글을 남겼습니다. 자, 이런 방식 그대로 CSS에서는 주석을 처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써요. 슬래시 에스타리크 에스타리크 슬래시 이렇게 해서 주석을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건 주석이겠죠. 올드 브라우저.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무슨 뭐 MOZ 리니어 그라디언트, 웹키트, 오페라, MS, 리니어 음악이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벤더 프리픽스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우리가 HTML5로 이용해서 웹 표준화가 되고 모든 브라우저가 그 웹 표준화에 따라서 코딩을 해 나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각 브라우저가 다 같이 합심해서 똑같이 브라우저를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겠죠. 구글 크롬 브라우저 다르고 MS도 약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시험 단계에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라디언트 이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실제로 웹브라우저에다가 코딩을 해서 적용을 해서 출력을 하면 제대로 출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제조사마다 이런 벤더 프리픽스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MS 같은 경우는 이거는 MS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적용되는 코드다 라고 명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O는 오페라, 그 다음에 웹키트는 사파리. 이렇게 각 제조사마다 내가 쓰는 코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코드가 약간 다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쓰는 코드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주는 코드입니다. 그걸 우리가 벤더 프리픽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완벽한 아직 안정화된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각 제조사별로 다 이렇게 코드를 따로따로 적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 주고 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이 코드를 보면 이 문서를 출력해 보면 여기에 있는 코드가 출력이 되고요. 다음에 오페라에서 출력을 하면 여기에 있는 코드가 되고요. 그런 식으로 각 브라우저에 맞게 코드가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라디언트 툴은 컬러질러 그 다음에 닷컴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 그라디언트 색상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CSS 속성, 위치 관련 속성하고 알아두면 편리한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위치 관련 속성은 꼭꼭 명심하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포지션이라든가 플로트라든가 이런 거. 근데 알아두면 편리한 속성은 알아만 두세요. 말 그대로. 그죠? 뭐 외우거나 그렇게 연습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언젠가 저런 코드가 나오면 아, 이런 속성이었지.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레퍼런스 문서 등을 찾아보면서 학습을 하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 관련 속성, 포지션과 그다음에 플로트 속성 꼭 별 5개 정도 하시고요. 꼭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